귀에 있는 그 보청기가 당신의 목숨을 뺏어가려 하고 있어요. 당장 귀에서 빼셔야 합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쪽지를 건네며 말했다. 지금 여기 한 소년과 여성의 이 다급한 사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올 한 해 여러분께 항상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은 언제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소음이라 불렀다. 클렉슨, 엔진음, 발걸음, 대화, 광고 멘트, 지하철이 철로를 긁는 금속성 마찰음, 횡단보도 신호음, 공사장 드릴 소리, 편의점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울리는 전자음. 도시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적당히 귀를 닫은 채 살아갔다. 아니, 정확히는 선택적으로 들었다. 자신에게 필요한 소리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배경 잡음으로 흘려보냈다. 그것이 이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이었다. 하지만 강진우에게 이 세계는 전혀 달랐다. 17살 소년의 귀는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들었다. 혈관을 흐르는 피의 속삭임, 거짓말을 삼킬 때 목구멍이 내는 미세한 경련, 심지어 콘크리트 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대화까지. 10m 밖에서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 20m 떨어진 곳에서 심장이 빨라지는 소리, 30m 너머에서 땀이 피부를 타고 흐르는 소리. 세상은 진우에게 투명했다. 모든 것이 소리로 드러났다. 사람들의 감정, 의도, 거짓말, 두려움. 진우는 원하지 않았지만 다 들렸다.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다. 소리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었다. 목요일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명품 매장의 현란한 네온 사인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였다.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삐 걸어갔다. 누군가는 통화를 하며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누군가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진우는 성진그룹 본사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낡은 헤드폰을 귀에 꽂았지만 음악은 나오지 않았다. 헤드폰은 진작에 고장났다. 하지만 진우는 그걸 벗지 않았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한 방패막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지 않게 하는 가면이었다. 헤드폰을 쓰고 있으면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빗방울이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소리를 세었다. 똑똑똑. 균일한 간격. 자연의 소리는 그나마 견딜만했다. 인간이 만든 소리들과 달리 거짓이 없었다. 그때였다. 틱, 틱, 틱. 빗소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그 소리는 자연스럽지 않았다. 진우의 몸이 경직됐다. 그건 기계음도 생명의 리듬도 아니었다. 인위적으로 설계된 특정 목적을 가진 소리. 인간의 뇌파를 표적으로 삼아 서서히 신경을 갉아먹는 죽음을 설계한 소리였다. 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빗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다.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재빠르게 주변을 살피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다.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했다. 우산을 받쳐든 경호원의 그늘 아래서 그녀는 빌딩을 올려다봤다. 날카로운 눈빛.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성진그룹 서영희 회장이었다. 그리고 진우의 귀는 그녀의 오른쪽 귀에 박힌 작은 기계를 포착했다. 보청기처럼 보였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서 회장이 나이 들며 청력이 약해져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하지만 진우의 귀는 속지 않았다. 그 기계에서 나오는 틱, 틱, 틱 소리. 그것은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었다. 초고주파 변조음.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뇌파에 직접 작용하는 주파수.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영희의 신경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 몇 분만 더 지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것이고 30분 안에 심정지가 올 것이다. 누군가 저 여자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망설였다. 이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저 여자가 누구든 어떤 음모에 휘말려 있든 진우와는 무관했다. 진우는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고 오늘 밤 잠잘 곳을 찾고 내일 아침 먹을 빵 한 조각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웠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점점 강렬해졌다. 진우의 머릿속에서 경보처럼 울려댔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지금 눈앞에서. 그리고 자신만이 그걸 알고 있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빗소리와 차량 소음에 묻혔다. 진우는 달렸다. 보도블록이 미끄러웠다. 비에 젖은 운동화가 삐걱거렸다. 사람들이 진우를 피해 비켜섰다. 누군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멈추세요. 진우가 다시 소리쳤다. 이번엔 경호원들이 들었다. 그들은 재빠르게 서영희 앞을 가로막았다. 한 명이 진우의 가슴을 밀었다. 비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진우는 비틀거렸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손바닥이 긁혔다. 서영희가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뭐하는 애야.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무관심했다. 길거리의 불황아가 자신에게 달려든 것에 대해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눈빛이었다. 진우는 일어나려 했지만 경호원이 어깨를 눌렀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다친다. 아니에요. 진우가 다급하게 말했다. 회장님, 위험해요. 귀에 꽂힌 거, 그거. 닥쳐. 경호원이 진우의 입을 막으려 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어제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주운 전단지 뒷면.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꺼내 휘갈겨 썼다. 당신 귀에 꽂힌 게 당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진우가 종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빗물이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서영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진우를 내려다봤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무관심이 아니라 날카로운 관찰. 서영희는 수십 년간 온갖 위협과 속임수를 겪어온 여자였다. 암살 시도, 배신, 음모. 그녀는 모든 걸 견뎌냈다. 하지만 이 소년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경우 물러서. 서영이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우산도 없이 빗물이 그녀의 정장을 적셨다. 뭘 들었지? 진우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회장님의 보청기요. 그게 보청기가 아니에요. 개조됐어요. 특정 주파수로 뇌를 자극해서 서서히 신경을 마비시키고 있어요. 지금 당장 빼지 않으면 30분 안에 심정지가 올 거예요. 서영이는 잠시 진우를 바라봤다. 정신 나간 아이의 헛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달리 말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이유 없는 두통이 있었다. 가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의사들은 스트레스라고 했지만 서영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보청기를 선물한 사람, 그녀의 외아들, 박태준 부회장. 서영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빼냈다. 작고 정교한 기계,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처럼 보였다. 받아. 서영이가 보청기를 진우에게 건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여전히 틱, 틱, 틱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제는 더 강렬했다. 마치 목표물이 사라진 걸 감지하고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진우는 주저없이 보청기를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신발 뒤축으로 내리찍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부러지는 소리, 전자회로가 박살나는 소리, 부서진 잔해 사이에서 뭔가 작은 것이 굴러나왔다. 쌀알만 한 붉은 칩,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그것을 내려다봤다. 서영이는 무릎을 꿇고 칩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수십 년 경영을 하며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손이. 이게 뭐지? 한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칩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이건 신경 독소 유발 장치입니다. 특정 신호를 받으면 인체에 치명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암사용 칩입니다. 침묵. 빗소리만 들렸다. 서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봤다. 이름이 진우요. 강진우. 진우. 서영이가 소년의 이름을 되뇌었다. 몇 살이지? 17. 가족은 없어요. 어디서 자니? 여기저기요. 서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빗물에 젖은 정장을 털지도 않았다. 그냥 진우 앞에 섰다. 진우야. 서영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귀가 방금 내 목숨을 구했어. 어떻게 들었는지는 묻지 않겠어. 중요한 건 내가 달려와서 날 구했다는 거니까.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부터 넌 내 곁에 있어라. 서영이가 말했다. 내 귀는 내게 필요해.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날 배신하려는지, 누가 위험한지 내가 들어줘야 해. 저는 그냥 보답은 하겠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집, 학교, 밥, 옷, 뭐든지. 대신 내 귀를 내게 빌려줘. 진우는 서영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강렬했다. 거짓이 없었다. 이 여자는 진심이었다. 진우를 이용하려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진짜로 보답할 생각도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영이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차갑지만 진실한 미소. 좋아. 따라와. 사흘 뒤, 진우는 성진그룹 본사 62층에 있었다. 최상층, 회장 전용 집무실 바로 옆에 마련된 작은 방.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진우가 평생 가져본 방 중 가장 컸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사흘 전까지 진우가 잠들던 골목이 있었다. 이제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다. 성진그룹 회장 특별보좌관 강진우. 공식 직함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듣는 것, 그게 전부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서영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진우의 방을 둘러봤다. 불편한 건 없니?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됐다. 서영이가 시계를 봤다. 10분 뒤에 이사회가 있어. 따라와. 내 첫 업무야. 진우는 서영이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수많은 직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모두 진우를 힐끔거렸다. 호기심, 질투, 경멸. 다양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긴 타원형 테이블. 10명이 넘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진우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애가 뭐야? 회장 특별보좌관이래. 17살짜리가? 농담하나. 서영이가 자리에 앉았다. 진우는 그녀 바로 옆 한 발짝 뒤에 섰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이의 선언과 함께 회의가 시작됐다. 재무보고, 투자계획, 인사안건. 진우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진우는 눈을 감고 들었다. 이사들의 목소리. 높낮이, 떨림, 호응. 심장 박동. 땀 흐르는 소리. 한 이사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불규칙했다. 그리고 왼쪽 검지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똑똑똑 똑똑똑똑. 진우의 눈이 번쩍 떠졌다. 저건 긴장감 때문에 하는 무의식적 행동이 아니었다. 패턴이 있었다. 짧고 긴 신호의 조합. 모스 부호. 진우는 서영이에게 다가가 귓속 말했다. 회장님, 저 안경 쓴 이사님. 손가락으로 책상 두드리는 거 보이세요? 보이는데. 모스 부호예요. 누군가한테 신호 보내는 중이에요. 서영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이사의 사무실이 전격 압수수색됐다. 노트북에서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나왔다. 그날 저녁 그 이사는 해고됐다. 진우의 첫 번째 성과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우는 서영이와 함께 매일 회의에 참석했다. 임원 미팅, 투자자 미팅, 협력사 미팅. 진우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리고 서영이에게 보고했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 사람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우의 귀 덕분에 서영이는 내부의 배신자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었다. 회사는 점점 더 견고해졌다. 서영이의 권력도 더 강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적들도 늘어났다. 특히 한 사람, 박태준, 서영이의 외아들이자 성진그룹 부회장. 그는 진우를 처음 본 순간부터 증오했다. 어머니의 신뢰를 빼앗긴 것에 대한 질투, 자신의 암살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 금요일 오후 박태준이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어머니, 서영이가 고개를 들었다. 진우는 창가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니, 태준아? 미쳤습니까?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서 주워온 애를 회장 옆에 앉혀놓으십니까? 태준아, 말 조심해. 조심하긴 뭘 조심해요. 저 애가 뭔데요? 근본도 없고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거지 새끼를 특별 보좌관으로 앉혀놓으시다니. 서영이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태준아,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구했어. 내가 준 그 보청기에서 뭐가 나왔는지 잊었니?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제가 몰랐던 거잖아요. 제작사에서 실수한 거지. 제가 어떻게. 변명은 됐어. 서영이가 손을 들었다. 진우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뭐라 하든. 박태준은 잠시 어머니를 노려봤다. 그러다 시선을 진우에게 돌렸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박태준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위협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아, 너 같은 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거 일도 아니야. 적당히 까불고 나가. 안 그러면 내 그 잘난 귀를 평생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진우는 박태준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쿵, 쿵, 쿵쿵쿵. 불규칙했다. 공포가 아니었다. 광기에 가까운 사리와 뒤틀린 야망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었다. 이 남자는 진우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진지하게. 진우는 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부회장님.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금 심장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분당 150회 넘게 뛰고 계세요. 거짓말할 때마다 왼쪽 가슴 아래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 본인은 모르시나 봐요. 박태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진우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다. 하지만 서영이의 눈빛이 그를 가로막았다. 태준아,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박태준은 이를 갈며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서영이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괜찮니? 네. 무섭지 않았어?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무서웠다. 물론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전하다고 느꼈다. 서영이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괜찮아요. 서영이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조심해라. 태준이는 위험해. 나도 어쩔 수 없을 만큼.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아니, 보통 사람에게는 조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우의 귀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렸다. 건물의 환풍구를 통해 흐르는 바람, 엘리베이터가 층을 오르내리는 소리, 멀리 아래층에서 야간 경비원이 순찰하는 발소리, 그리고 비거, 천장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들렸다. 진우는 눈을 떴다.
천장을 응시했다. 환풍구였다. 누군가 지금 환풍구 너머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맨발로 방 한가운데 섰다. 숨을 죽이고 들었다. 끼익. 나사를 푸는 소리였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으려고. 진우는 재빨리 방을 나와 복도로 나갔다.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한층 위로 올라가 천장 점검구를 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기어갔다. 먼지가 코를 찔렀다. 참았다. 소리내면 안 됐다. 환풍구 모퉁이를 돌자 한 남자가 보였다. 검은 옷을 입고 헤드랜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진우 방 바로 위 환풍구에 작은 기계를 설치하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그 기계는 폭탄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독가스 방출 장치. 특정 시간이 되면 진우 방으로 독가스를 살포하도록 설계된. 남자가 설치를 마치고 돌아섰다.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젠장. 남자가 욕설을 뱉으며 달려들었다. 진우는 뒤로 물러났다. 좁은 환풍구 안.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남자의 손이 진우의 목을 움켜쥐었다. 조용히 죽어라, 꼬마야. 진우는 발버둥 쳤다. 하지만 남자는 훈련받은 전문가였다. 힘에서 상대가 안 됐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었다. 남자의 호응, 심장 박동, 근육의 긴장, 그리고 그 너머로 발소리.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였다. 남자가 움찔했다. 그 순간 진우는 온 힘을 다해 남자의 손을 물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진우는 재빨리 기어나와 점검구로 뛰어내렸다. 경비원이 진우를 받아냈다. 괜찮아요? 저 위에 사람이. 경비원이 위를 올려다봤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환풍구에 설치된 기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독가스 방출 장치라고? 네. 진우가 대답했다. 박 부회장님이 보낸 것 같아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저 아직 부회장님의 심장 소리를 기억해요. 어제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그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을 벌인 직후처럼. 서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진우야. 네. 넌 이제 더 조심해야 해. 태준이는 나보다 더 위험해. 알아요. 서영이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널 여기 데려와서 내가 위험에 처하게 해서.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절 필요로 한다고 느껴요. 그게 좋아요. 서영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진우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진우의 경호는 2배로 강화됐다. 하지만 박태준의 음모도 더 교묘해졌다. 궁지에 몰린 쥐는 더 사나워진다. 그리고 박태준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2주일이 흘렀다. 성진그룹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다. 주가는 안정적이었고 신규 투자도 순조로웠다. 언론은 서영희 회장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는 진우를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박태준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진우와 마주쳐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마치 진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진우는 알았다. 폭풍전야였다. 박태준의 심장 소리는 여전히 불규칙했고 그의 호흡은 여전히 얕았다. 그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였다. 진우는 서영이와 함께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다. 문 앞에 비서실 한지연 실장이 서 있었다. 한 실장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진우에게 항상 친절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를 챙겨주고 어려운 용어를 설명해주고 가끔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한 실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진우야. 네, 실장님. 이거 좀 봐. 한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진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진우였다. 같은 얼굴, 같은 체격, 같은 옷. 하지만 장소는 진우가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어두운 뒷골목. 진우가 경쟁사인 미래건설 로고가 박힌 서류 봉투를 받고 있었다. 다음 사진에서는 그 서류를 펼쳐보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찍고 있었다. 화면에는 성진그룹 기밀 문서가 선명하게 보였다. 마지막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다. 진우가 작은 종이에 숫자를 적어 건네주는 장면. 종이를 확대한 캡처 이미지도 함께 있었다. 9-2-7-7-1-5-4 서영희 회장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였다. 진우야. 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진짜니? 아니에요. 진우가 고개를 저었다. 저 이런 데 간 적 없어요. 이 사람들 만난 적도 없고요. 하지만 사진은 가짜예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서영이가 사진을 가져갔다.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딥페이크야. 서영이가 중얼거렸다. AI 기술로 합성한 거야. 아주 정교하게. 맞아요. 저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진우야, 그리고 내 사물함에서 이게 나왔어. USB 메모리였다. 검은색, 작은 크기. 평범해 보였다. 뭔데요? 성진그룹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 자료가 들어있어. 극비 문서야. 이사회조차 전부 열람하지 못하는 자료인데 진우는 그 USB를 본 적이 없었다. 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제 사물함에 넣은 거예요. 진우야, 사물함 비밀번호는 너만 알잖아. 하지만 전 정말. 진우. 서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진우가 그녀를 봤다. 서영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회장님, 저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서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박태준이 들어왔다. 그 뒤로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다. 어머니. 박태준의 목소리에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다. 이제 보셨습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믿었던 저 애가 사실은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였습니다. 태준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보청기 사건도 저놈들이 자작극으로 만든 거였고요. 어머니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미리 심어놓은 덫이었던 겁니다. 진우는 박태준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이번엔 규칙적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아니, 박태준 본인은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니면 너무나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회장님, 진우가 소리쳤다. 이거 전부 조작이에요. 부회장님이 절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서영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조용히 해라. 서영이의 목소리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진우를 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다. 내가 널 믿었는데. 서영이가 말했다. 17살 소년의 눈망울에 속다니.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회장님, 박 부회장. 서영이가 아들을 봤다. 법대로 처리하세요.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않게. 알겠습니다, 어머니. 경찰들이 진우에게 다가왔다.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다. 회장님, 회장님, 제발. 저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서영이는 돌아서서 집무실 깊숙이 들어갔다. 뒷모습만 보였다. 경찰들이 진우를 끌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저 애가 스파이였대. 17살짜리가 믿기지 않아. 회장님 완전 속으신 거잖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박태준이 진우 곁으로 다가왔다. 경찰들이 잠시 물러섰다. 박태준이 진우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내 귀를 평생 못 쓰게 만들어주겠다고. 감옥 가면 그 잘난 귀로 죄수들 신음이나 실컷 들어라. 아, 그리고 박태준이 미소 지었다. 다음은 어머니 차례야. 내가 없으면 어머니를 지킬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고. 진우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갑이 손목을 조였고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유치장은 차가웠다. 시멘트 바닥, 철창, 형광등 불빛. 진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소리는 여전히 들렸다. 복도를 걷는 경찰들의 발소리. 다른 방에 갇힌 사람들의 신음.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 더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숨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 자신의 심장 소리. 쿵, 쿵, 쿵. 공포와 절망이 만들어내는 불규칙한 박동.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도 울지 않았다. 거리에서 얼어 죽을 뻔했을 때도 울지 않았다.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질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다. 처음으로 집이라고 부를 곳이 생겼다. 그리고 한순간에 다 빼앗겼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몇 시간일 수도 며칠일 수도 있었다. 그러다 진우의 귀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습관이었다. 아니, 본능이었다. 세상이 아무리 끔찍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진우의 귀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들었다. 계속 분석했다.
유치장 창살 너머, 경찰서 복도 끝, 발소리, 절뚝이는 왼발, 짤랑거리는 열쇠 소리.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성진그룹에서 수없이 들었던 소리. 조민석, 서영이의 최측근 경호원이었던 남자. 진우는 벽에 귀를 바짝 붙였다. 복도 끝 비상구 근처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다. 부회장님,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조민석의 목소리였다. 아이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최소 10년은 살 거예요. 수고했어, 조 실장. 박태준의 목소리. 이제 어머니만 처리하면 성진그룹은 내 거야.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엔 사고사로 위장해. 어머니가 매일 마시는 차에 신경마비제를 조금씩 섞어. 서서히 몸이 약해지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이사회가 있으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쓰러지시게 하면 더 믿을 만하겠지. 진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조민석은 서영이를 배신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박태준 편이었던 것이다. 진우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USB를 사물함에 넣은 것도, 사진을 조작한 것도 전부 조민석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서영이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내일 이사회에서 진우는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다. 이봐요. 경찰관. 누구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경찰서는 한산했다. 금요일 밤이었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다. 진우는 다시 소리쳤다. 목이 쉬도록. 그제야 한 경찰관이 왔다. 시끄러워, 꼬마야. 뭐? 제발 성진그룹에 전화 좀 해주세요. 회장님이 위험해요. 뭐? 지금 당장 전화 안 하면 사람 죽어요. 경찰관이 비웃었다. 너 산업 스파이 맞지?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조용히 안 하면 독방 보낼 거야. 제발요. 정말이에요. 경찰관이 진우의 철창을 경찰봉으로 쳤다. 쾅! 큰 소리가 났다. 닥쳐. 경찰관이 가버렸다.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서영이를 구해야 할까?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유치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침대, 화장실, 세면대. 그게 전부. 아니, 전부가 아니었다. 구석에 진우의 낡은 구두통이 놓여 있었다. 압수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기적적으로 남은 물건. 진우는 구두통을 열었다. 안에는 서영이의 보청기에서 빼낸 붉은 칩이 들어 있었다. 진우는 그걸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금속통에 넣어 전파를 차단해뒀다. 박태준도 찾아내지 못한 유일한 증거. 진우는 칩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야. 진우는 눈을 감고 들었다. 유치장의 모든 소리. 벽 속을 흐르는 전기 배선. 직, 직, 직. 진우는 전기의 흐름을 읽어냈다.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서 교차하는지, 어디가 약한지. 유치장 문은 전자식 잠금 장치였다. 특정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다. 진우는 칩을 이용해 전기 회로를 교란시킬 수 있을까? 시도해 봐야 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세면대를 분해했다. 배관 속에서 전선을 찾아냈다.
그리고 칩의 금속 부분을 전선에 접촉시켰다. 찌릿. 스파크가 튀었다. 진우의 손이 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전기가 과부하 상태가 됐다. 회로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철컥. 문이 열렸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을 봤다. 정말 열렸다. 진우는 주저없이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진우는 맨발로 조용히 걸었다. 비상구 표지판을 따라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로비. 당직 경찰관이 책상에서 졸고 있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그 옆을 지나쳤다. 자동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진우는 달렸다. 맨발이었지만 상관없었다.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성진그룹 본사까지 5km. 진우는 밤새 달렸다. 새벽 5시. 진우는 성진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발바닥은 피투성이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62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현기증이 났다. 하지만 올라갔다. 10층, 20층, 30층.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40층, 50층. 거의 다 왔다. 60층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잠시 멈춰섰다. 벽에 귀를 댔다. 부회장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박태준과 조민석이 대화하고 있었다. 오늘로 끝이다. 박태준의 목소리. 어머니는 이사회 도중 차를 드실 거야. 그리고 30분 안에 쓰러지실 거고 모든 책임은 그 스파이 소년에게 씌우면 돼. 완벽한 시나리오지. 부회장님은 슬퍼하는 아들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이지. 난 타고난 배우니까. 진우는 이를 갈았다. 하지만 먼저 서영이를 구해야 했다. 62층으로 올라갔다. 대회의실 앞. 이미 이사들이 모여 있었다. 진우는 숨을 고르고 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앞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다. 조민석이었다. 어딜 가느냐, 쥐새끼. 조민석의 손에 칼날이 번뜩였다. 진우는 뒤로 물러섰다. 비켜요. 탈옥수 주제에 어디서 설쳐. 여기서 조용히 죽어줘야겠어. 조민석이 칼을 휘둘렀다. 진우는 옆으로 피했다. 칼날이 진우의 팔을 스쳤다. 따끔했다. 피가 흘렀다. 꽤 빠르네. 하지만 오래 못 가. 조민석이 다시 공격했다. 연속 공격. 훈련받은 전문가의 움직임. 진우는 눈을 감았다. 시각을 차단하자 세상은 소리의 지도로 변했다. 조민석의 거친 호흡. 옷깃이 스치는 소리. 신발이 바닥을 차는 소리. 그리고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파동. 진우는 그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뒤로, 앞으로. 조민석의 칼은 번번이 빗나갔다. 이 새끼가. 조민석이 주먹을 날렸다. 진우는 소리를 듣고 몸을 숙였다. 주먹이 진우의 머리 위로 지나갔다. 그 순간 진우는 조민석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다. 대회의실 문까지 3m. 진우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조민석이 뒤를 쫓았다. 진우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멈추세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 쏠렸다. 서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 찻잔이 들려 있었다. 아직 마시지 않은 차. 진우야? 회장님, 그 차 마시면 안 돼요. 박태준이 벌떡 일어났다. 이 스파이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당장 끌어내. 조민석이 뒤따라 들어왔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품에서 뭔가를 꺼냈다. 휴대폰? 경찰서를 탈출하며 당직실에서 몰래 챙긴 조민석의 여분 휴대폰이었다. 회장님,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 안을 들어보세요. 박 부회장님이 어떻게 당신을 죽이려 했는지 조 실장이랑 나눈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조작이야. 저놈이 내 목소리 흉내낸 거라고. 아니에요. 진우가 박태준을 똑바로 봤다. 기계는 속여도 제 귀는 못 속여요. 지금 부회장님 심장은 분당 160회 넘게 뛰고 있어요. 거짓말할 때만 나타나는 불규칙한 판막 소리. 이 안에 모든 이사님께 들려주고 싶네요. 진우가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민석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부회장님,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아이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최소 10년은 살 겁니다. 박태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고했어, 조 실장. 이제 어머니만 처리하면 성진그룹은 내 거야. 다음 단계 준비해. 이번엔 사고사로 위장하는 거 잊지 말고. 어머니가 매일 마시는 차에 신경마비제를 조금씩 섞어. 회의실이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부회장이 회장을 죽이려 했다고? 서영이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차가 흘러넘쳤다. 테이블에 번졌다. 태준아. 서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넌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 그건 박태준이 변명하려 했다.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서영이가 박태준을 똑바로 봤다. 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무슨 오해야. 너 정말 날 죽이려 했구나. 어머니, 제발. 설명은 필요 없어. 서영이가 비서를 봤다.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10분 뒤 경찰들이 도착했다. 진짜 경찰들. 진우를 체포했던 그 경찰들이 아니라 중앙경찰청에서 파견된 특별팀. 박태준과 조민석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건 말도 안 돼. 나 박태준이야. 성진그룹 부회장이라고. 감히 날. 박태준이 발버둥 쳤다. 하지만 경찰들은 개의치 않았다. 수갑을 채우고 끌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며 박태준이 진우를 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부회장님, 이제야 주변이 좀 조용해졌네요. 당신의 그 시끄러운 욕망 소리, 이제 더는 안 들어도 돼서 다행이에요. 박태준이 끌려갔다. 문이 닫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곧 회의실에는 서영이와 진우만 남았다. 서영이는 진우를 봤다. 진우는 피투성이었다. 팔에서는 피가 흘렀고 발은 갈라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진우야.
서영이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소년을 꼭 안아주었다. 미안하다. 너를 믿지 못해서, 내가 그 차가운 곳에 있게 해서, 내가 너무 약했어. 진우도 서영이를 안았다. 눈물이 났다. 아니에요, 회장님. 그래도 마지막엔 제 목소리 들어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뒤 성진그룹 본사 옥상 정원. 서영이와 진우가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태준과 조민석은 구속 기소됐다. 살인 미수, 산업 스파이 조작, 증거 위조. 죄목이 산더미였다. 변호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최소 20년은 살 것이라고 했다. 진우의 혐의는 모두 풀렸다. 딥페이크 전문가들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합성임이 밝혀졌다. 언론은 17살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진우를 보도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조용했다. 언론 인터뷰도 거부하고 사진 촬영도 피했다. 그냥 서영이 곁에 있었다. 진우야. 네, 회장님.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회장님 곁에 있고 싶어요. 넌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어. 평범하게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전 평범할 수 없어요. 이 귀 때문에. 그럼 내 귀를 세상을 위해 쓰면 어떨까? 서영이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세상에는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범죄자들. 너라면 그들을 잡아낼 수 있어. 진우는 서영이를 봤다. 그럼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고 성진그룹이 있어. 내 학업도 미래도 내가 전부 책임질게. 대신 내 귀를 올바른 곳에 쓰거라. 약한 사람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는데.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영이가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다음 달부터 학교에 다녀. 국제학교로 알아봤어. 거기서 공부하면서 필요할 때 내 일을 도와줘. 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옆에 선 서영이의 건강하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쿵, 쿵, 쿵. 지옥 같던 세상의 소음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다.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도 찾을 수 있었다. 진우는 이제 알았다. 소리는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었다. 세상의 진실을 듣는 능력, 그리고 그 진실로 사람들을 구하는 힘. 길 위에 이름 없는 소년에서 성진그룹의 특별 보좌관으로. 하지만 진우의 진짜 정체성은 그게 아니었다. 진우는 이제 세상의 귀였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실한 소리를 듣는 자. 그리고 그 소리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사람. 진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듣기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